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잘 자라줘 고맙다입니다. 어제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빈소에 각계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최근 의식이 있을 때 아들에게 잘 자라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취임식 넥타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 인권, 진보로 위장한 공산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식 넥타이를 다시맨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평화와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탓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 조사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5쪽짜리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이론 한 푼 취한 적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SNS 때문입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 만족한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SNS가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북지사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두 번째 외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경북 구미에 있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기일에 맞춘 외출로 2021년 사면돼 대구 사저에 입주한 뒤 두 번째 공개 행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망명이답니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킹이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북으로 넘어왔고 북한 또는 제3국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치료를 받게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 광복절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치자마자 곧장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부친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 이화여대에서 열렸죠. 이 광복절 경축식을 마치고서 바로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입원 중이었던 이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도착을 하고 20분 뒤에 윤 교수는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윤 교수는 임종 직전에는 좀 이미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근 의식이 있었을 때 윤 대통령한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이 며칠 동안 위중한 상황에도 참모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모상을 당한 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중임에도 오늘 오전 대통령실 출근을 해서 회의를 비롯해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윤 교수의 별세를 계기로 이 각별했던 부자 관계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요, 이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이 경제 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이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리고 대선 출마를 고심할 때 등 이 인생의 고비마다 이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원칙주의자였던 윤 교수는요, 윤 대통령이 2002년에 잠시 이제 검사를 떠나서 1년 동안 대형 로펌에 있다가 다시 이제 검찰을 복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정한 돈은 받지 말라 이렇게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자주 소개도 됐지만은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인데 이건 역시 부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 교수가 아들에게 준 이 서울대 법대 입학 선물이 바로 이 책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 근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던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아버지 윤기중 교수를 제1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지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 근데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1 멘토고. 윤 대통령이 그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아버지의 충고가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년 시절만 해도 경제학자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법대에 진학한 거는 부친인 윤 교수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 이렇게 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시험 공부도 신림동 고시촌이 아니라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대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연세대 졸업식을 찾아서 연대 교정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부친과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현직 대통령이 연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게 처음이었는데 부친과의 인연을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고 또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도 나눴습니다. 윤기중 교수가 직접 찍은 이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진한 애정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윤 교수는 1961년부터 한양대에서 전임 강사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카메라를 사서 가족 사진을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 가족 사진 보시면요, 갓난아기 시절부터 또 개구쟁이 소년이 되고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청년이 된 윤 대통령 모습까지 정말 카메라 안팎에서 윤 교수 부정 듬뿍 느끼실 수 있는데요. 윤 교수는 생전에 윤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이 대학에 다니면서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걸 언급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옳지 않은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첫 공개 행보를 부친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지난 3월에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유학 중인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어린 시절 일본을 찾았던 때를 추억도 하고 또 대선 과정은 물론 이제 취임 이후에도 이 부친과의 추억을 자주 언급해 왔는데요. 역시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주말에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저 무슨 성북동 칼국수니 뭐 이런 데를 잘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좀 다니는 거를 그냥 좀 귀찮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홍보수석이 조문을 최대한 사양한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지금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추모 행렬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 장제원 의원,
같은 이 개별 의원 차원에서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또 야당에서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맞은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찾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대변인 차원의 조의 표명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조용한 장례 기조에 맞춰서 정부 측에서는 조문을 최소화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조문하거나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본 데 이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이다.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직접 빈소 방문과 조화를 보내는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17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집무실과 빈소로 오가면서 입관식과 발인 등 남아있는 장례 절차를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18일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도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요, 어제 열린 한미일 화상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 대통령 부친상에 조의를 표한 걸로 전해졌고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역시 SNS에 윤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을 전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과 마음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내일 출국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출국 시간에 다소의 변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가장 눈길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끌었던 게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에 이어서 극일 문제, 뭐 반일 문제 이런 식의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달리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미일 공조와 또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광복절 때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이렇게 좀 높여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당연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 이런 혹평을 한 반면에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야당이 축사를 트집 잡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복절 축사와 또 여야 대표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과 재산과 그리고 가족까지 다 희생하셨던 우리 선열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이 경축사가 낭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중에서는요, 야당이 극우 유튜버 같은 얘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에서 이 공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언급을 하면서 이 자유와 연대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27번 언급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또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친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을 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이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이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수차례 반국가 세력을 비난한 바 있었는데 이 경축사에서 또다시 이걸 언급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경축사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하나같이 현 야권 또는 야권 외곽의 이 시민 세력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어서 야당이 격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은요, 이거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21세기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경축식에 윤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식 때 맸던 하늘색 넥타이를 다시 맸던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그 광복절 경축사를 취임사와 비슷하게 공을 들였다는 의미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지 넥타이를 통해서 초심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경축사가 지금 여야 간에 또 대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과거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제 협력의 파트너를 이렇게 지칭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문제를 삼았고 야당은. 그다음에 야당이 또 문제를 삼은 부분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이렇게 지칭을 한 부분입니다. 야권은 좀 불편했겠습니다. 네. 불편한 감정을 떠나서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이게 국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계와 자유주의 체계에서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대통령이 진단할 수 있죠. 그게 역사적인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지조차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이 민주 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뭔가 패륜이다, 굉장히 야비하다 이런 어떤 단어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이신 겁니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과욕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바로 이 광복절 날 야스쿠니 신사 정치인들이 갔고요. 또 공물을 바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짚어줄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1945년 이래 국제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역사 그리고 불편한 감정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그 한미의 동맹 구축 속에서 한일 간의 군사적으로 다양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일본의 후방 지원이라든지 또는 군사 협력에 있어서의 어떤 일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같은 것은 이제 대통령이 표명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바로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그 식민지 지배는 조금 다른 나라와 독특한 것이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로부터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아시아권, 특히 우리가 그렇게 썩 문명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시아권으로부터 우리가 강제 병탄을 당한 것에 대한 마음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군사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성명에 이어서 일본이 어떤 호응을 오는지 그 호응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양극화,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선 상대를 완전히 그 적으로 돌리는가 하면은 음모주의라든지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막 기승을 부리면서 이 상대방은 오히려 외부의 적보다 더 지독한 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자리매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폄훼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보이고 네.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이지만 결국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합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뭔가 이렇게 그 같은 국민들 사이에 연결고리 내지는 라포를 만들려는 노력이 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검찰 소환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이 검찰에 낼 진술서 그리고 당원한테 보내는 글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리 여론전을 시작했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 개발 특혜 의혹의 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쯤 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백현 등 의혹에 대한 A4 용지 5장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를 했고요. 또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진술서의 핵심은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진술서에는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신은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내는 글도 같이 올렸었는데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검찰이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을 때도요. 정치검찰의 정치 수사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왜 특혜냐 이런 주장을 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이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이 SNS에 검찰 소환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앞서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썼던 그 자신의 뒷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검찰 소환 일시 적고요. 그다음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문구가 적힌 이 포스터 형식의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이 소환 일시를 자세히 적은 게 눈길을 끄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지자들한테 소집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만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출석 일정을 좀 공개적으로 알린 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 인사들의 동행 없이 홀로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이 상당수 몰려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올린 글을 오늘 각 시도 당위원회 이메일로 발송한 것으로도 알려졌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이 검찰 소환의 부당성을 강조한 내용의 친전, 그러니까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이 만난 자리에서 이 검찰 소환 조사에 어떻게 준비 중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앞서 낸 입장문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지금 뭐 소집령 해석이 나온 그 검찰 소환 일시가 적힌 사진을 왜 공개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랬냐 이런 취지로 반문했다고 하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환 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게 혹시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검찰 뭐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나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명의의 SNS 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가 직접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이 올리지 않고 참모들이 올렸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던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저희도 저게 뭐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로서는 이제 내일 검찰 조사에서 소명할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미리 이제 공개를 한 셈인데요.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석 가능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은 뭐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같은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많이 알려진 반면에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당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동요를 막고 또 대검찰, 대여 투쟁의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번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이때 비명계의 공세를 차단하고 또 압박하는 효과까지 그렇게 노린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렇게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SNS에 공개한 거를 두고는 정작 검찰에 출석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요 앞서 대장동 관련 조사 때도요 미리 검찰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진술서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막상 조사에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초였죠. 이 대표는 이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A4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언론에 좀 미리 사전 공개를 했었고요. 이걸 검찰에 제출하고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서로 가름을 한다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그간 이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인섭 전 대표와의 그 관계를 부인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된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이자 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이 대표와 이 김인섭 전 대표의 연골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심을 해서 집중 조사를 했고 또 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말 그대로 이제 창과 방패 대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법리적 쟁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성격이 왜 바뀌었는지입니다. 언론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 또 정진상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이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고 백현동 개발이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게 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이 용도 변경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를 성남시는 이행한 것뿐인데 그게 왜 특혜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줄곧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두 번째 쟁점은요. 통상적인 용도 변경과는 달리 한 번에 이렇게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이 된 부분인데요. 검찰은 중간 단계인 일반 주거 지역 지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4단계가 상향된 건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업무시설 지역이라서 일반 주거지역 지정이 불가능했다면서 이 4단계를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또 하나의 큰 쟁점은요. 개발 사업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민간 시행업자가 혼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 대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한테 배임의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것과 지금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그 민간 시행업자의 요구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시켜서 이 민간업자에게 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배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도계공의 이 사업 참여가 부지 용도 변경의 선제 조건도 아닌데다가 이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에 이 공사의 사업 참여 의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되레 이 행정기관장이니까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 이익을 빼앗아 이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배임죄를 묻는 것은 회개한 주장이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요, 이 백현동 사업 당시 자신도 모르게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일단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도시공사 할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이 대표는 앞서도 보신 대로 나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익을 취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렇지만 뭐 돌이켜보면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스스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공익 추구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은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죠. 나는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이 말은요, 이 대표가 앞서 대장동 의혹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 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이제 관심은 내일 검찰이 내릴 법적 결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사법 처리 절차,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올린 이 검찰 진술서 요약본, 또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봤다면서 이 대표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요. 재판에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일단 검찰이 이미 수사 결과 답정 기소를 확정하고 저는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답정 기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거, 영장 치실 거 저는 비회기 중에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회기를 일주일이라도 짧게 하자. 오히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장 최고위원은요, 검찰이 어차피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 구속영장을 칠 거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국회 비회기 중에 쳐달라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 그 시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체포한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표결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에 표를 던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방탄 비판은 물론이고 이 당내 계파 갈등도 고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체포한 가결을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특히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당론으로 한다면 의원들한테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이제 자기 당의 대표를 구속 심판대에 앉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당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잠시 회기를 중단하고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다만 이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 정기국회는 회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의원들한테 내 체포안을 가결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낼지 이게 승부수가 될 건데 이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장은미 변호사께는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사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이 검찰에 자기가 내겠다는 진술서의 요약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법조인으로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여론전을 펼치다는 분석이 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백현동, 대장동, 뭐 성남FC 여러 이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검찰발 기사들이 이제 좀 유통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본인은 아마 소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검찰도 확보하는 문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어떤 방어 전략으로 나설 것을 미리 검찰에 주는 위험도와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내 입장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요약해서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네. 이 말인즉슨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마 진술은 최소 필요한의 범위로 아주 최소화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진술을 입장을 다 정리해서 갖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해서 말할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로 갈 거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일단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항변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할 거라서 아마 진술도 최소한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께는 이제 뭐 전직 의원도 하셨으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영장 청구는 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인데 지금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낼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회기를 줄여서 그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대표가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9월 정기국회, 9월 1일부터 이제 개회가 되니까 정기국회는 아까 우리 저희 김보은 기자가 말을 했듯이 정기국회는 중간에 회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불체포특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에 관련해서 결국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검찰은 과연 어떤 거를 택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참 얄궂은 것이요. 지금 우리가 백현동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도 왜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는 개입될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빠졌느냐의 얘기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혜자가 누구냐의 얘기는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받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자기는 이런 한 푼 안 먹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8월 중에 이 일이 시도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회기를 쪼개서라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랬으니까 명분 있게 나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으니까 또 명예롭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도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라는.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에서 과연 이화영이라는 증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할지. 물론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든 게 다 오픈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9월이 된다. 그럼 회기를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이 된다면 적어도 당 대표로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한 만큼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옵션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거리이고 고민거리일까? 정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난 정정당당하게 가서 심사받겠다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옵션이 되게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상황 살펴볼 텐데요. 국가적 현안이 돼버렸죠. 이 잼버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 역시나 파행이 됐습니다. 네, 여야가 이 잼버리 사태를 두고서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행안위 출석 여부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 김 지사의 출석이 현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전가, 또 물타기라면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만이 참석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에 퇴장을 했고요. 이후에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을 한 채 약 26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행안위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 부처 출석 대상자들이 자리에 오늘 참석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 일정에 기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오늘 회의가 합의해서 이미 이미 지난달에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잼버리 그건 파행이라는 추후에 논의해야 할 상황이죠. 그거는 발언 중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부사장이 행안부 장관을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을 했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야당 관사와 끝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여야는 행안위가 파행된 이후에도 또 장외 설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의 행안위원들이 먼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목리로 전체 회의가 무산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갈수록 설전의 수위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 또 민주당의 김관영 지사 구하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의 혈안이 돼서 국회의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북도지사 출석말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규탄합니다.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럼 과연 잼버리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김관영 방탄입니다. 집행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앞서 이 장관 같은 경우에 전체 회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었죠. 그래서 강병호 의원은 이 장관의 불출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종용해서 이 상임위 전체 파행을 이끈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또 민주당 소속 김교훈 행안위원장은요. 이 장관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는 그런 표현을 써가며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 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이 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법안 소위도 파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행안위에서 문제가 된 이 김관영 지사.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이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요, 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에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나섰던 김관영 지사가 이 전북도 책임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SNS의 발달이 문제를 키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성공한 잼버리로 꼽히는 1991년 고성 잼버리 그리고 이번 대회를 비교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김 지사는 과거 고성 잼버리와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차이가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초반에 문제가 있을 때 참가자들이 바로바로 SNS에다 그걸 올리고 또 사진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고 또 그런 것들이 금방 이슈화가 됐다라고 했고요. 과거에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 수준도 높았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거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김 지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모두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들으신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질의응답이 장시간 이어지니까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 화장실 위생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요.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그 철수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제를 부각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생과 의료, 샤워실과 폭염시설 미비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북도가 할 일이 아니라 조직위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잼버리 대회에 관련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 지사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문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 의료 문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해충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조직위의 업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영국 대표단이 특히 철수를 하면서 자기들의 철수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화장실 얘기를 부각시킨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고 나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결국 SNS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참가자들이 SNS에다 그거를 올리고 사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금방 이슈화되고 있었고. 김 지사의 이런 발언에 여당에서는 잔치가 끝나니 손님 욕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 지사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지적을 전북 도민 모두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그 발언 중에서 SNS 소통이 과거보다 활발해져서 초반에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라거나 아니면 과거엔 국민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의 수준도 높았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은 집행위원장의 발언치고는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SNS 소통이 과거보다 활발해져 초반에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라거나 과거엔 국민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의 수준도 높았다는 부연 설명은 집행위원장의 발언치고는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습니다. 지금 김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김 지사가 오늘도 사실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문제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입장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SNS를 통해서 문제가 커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를 한 건데요. 김 지사는 또 이 잼버리 관련 보도가 대원들의 SNS나 또 부모들의 불만사항 위주로 나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세계연맹 보도 지침에 따라서 기자 취재 자체가 금지가 돼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됐던 거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화장실 등 위생 문제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의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다. 이런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 지사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취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이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외부에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더 증폭된 결과도 있었고. 결국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오늘 이제 잼버리 관련 모든 유관기관을 철저히 감사하겠다. 그리고 감사 절차에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감사 진행 상황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태의 그 원인으로 꼽히는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회 부지를 왜 저런 뻘밭을 선정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TV조선이 입수한 유치백서의 내용 이게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결정을 했느냐 지금 그 이유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2018년 전라북도가 발행한 잼버리 유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이 새만금 현장을 답사한 뒤에 당초 거론이 됐던 군산보다 부안이 후보지로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활한 야영지 등이 스카우트 활동에 더 유리하다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군산의 경우는 이게 이제 농업 용지라서 뭐 농지 관리 기금 등으로 이제 국가 예산으로 매립이 가능하지만 부안은 아니거든요. 부안은 민간 개발이 필요한 관광 레저 용지인데 그런 부안을 낙점을 한 뒤에 국비 사용을 위해서 농업 용지로 또 변경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산 쪽이 이제 환경이 좀 더 낫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굳이 또 농업 용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부안을 택했다 지금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이유는 또 뭐였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새만금 개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이 잼버리 대회 유치 목적이 새만금 개발의 조속 추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된 SOC 등이 더디게 추진된다. 국제공항 건설 및 SOC 구축 등 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 즉 잼버리를 이 SOC 구축과 연계하고자 했으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잼버리를 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만금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앞서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이 전북이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이 11조에 달한다는 여당 지적에 잼버리와 관계없는 국가 사업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관현 전북지사가 이제 연 이틀에 이어서 이 잼버리 파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도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명 부분에서 일부 주장한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NS가 문제였다. 그 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한 것이다. 만족한 대원들도 많았는데 그 잼버리 연맹이 그 취재를 못하게 해서 제대로 취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지금 탓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화장실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1988년에 88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995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 모임에서요. 제가 굉장히 그때 그 쇼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95년에 갔고 88년에 올림픽이 있었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 미국인들이 한국 학자인 저를 앉혀놓고 그 한국의 화장실은 미국식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세식이냐는 걸 물어봤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병기. 이게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문화 차이라는 단순한 질문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쇼크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도 외국을 가보시면 특히 러시아나 중국을 가보시면 특히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에 네, 아주 대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SNS라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졌을 때 과연 21세기 전 세계 경제 14위니 K문화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집행위원장이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SNS에 찍혔다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이 잼버리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지의 경우에도 새만금의 군산 쪽이냐 부안 쪽이냐를 할 때 결국은 잼버리라는 고유 목표 외에도 다른 어떤 그 지역적인 목표까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부재해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실토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조직위, 특히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SNS 탓을 하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걸 빌미로 퇴소를 조기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에. 예, 영국의 경우에 이 대장이 BBC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 화장실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건 감사 필요하고 지자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잼버리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개영식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새만금 행사라기보단 대한민국의 행사였던 겁니다. 국무총리가 주도권을 갖도록 관계 법령에도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책임 무는 게 그게 만약에 공당의 정식 입장이라면 탈당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일부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러시아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는 거 뭐 이제 다 아실 텐데 바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인 고 유경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외부 일정을 가졌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이었던 어제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동화사를 찾은 뒤 넉 달 만에 공개 외출이고요. 2021년 사면된 이후 두 번째 외부 행보입니다. 어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 고 유경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했는데요. 측근 유영아 변호사 등과 함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베이지색 얇은 위독과 바지, 운동화 차림의 편한 복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역민의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 지수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김장호 구미시장의 영접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환영 나온 시민들한테 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났는데 많이 덥네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면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등 시종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으로만 저희가 봐도 표정이 확실히 밝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요. 어제는 허리를 굽혀서 운동화끈을 직접 맬 만큼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넉 달 전에 동화사를 방문했을 때 계단에서 좀 발을 헛디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과는 확실히 대조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동화사 외출 모습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서 부친 생가에 마련된 이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했고요. 또 부모님 사진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라면서 옛날에는 아버지를 여러 번 모시고 왔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졌어요.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또 여기 쭉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이후에 이제 선친의 역사 자료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 자료관에는요, 이제 생전 사용하던 그런 물품 등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모님의 외형을 재현한 전시품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거나, 이걸 여기에 전시해 놨네요 라면서 이제 반감을 좀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전시품 중에서도 유독 박 전 대통령이 눈을 떼지 못한 아버지의 유품이 있었는데 바로 7시 50분에 멈춰져 있는 시계였습니다. 이 안내를 맡은 해설사가 시계가 왜 이때 멈춰져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니 박 전 대통령은 짧게 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7시 50분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거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부모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도 살펴봤는데요. 아버지의 지팡이, 또 어머니가 사용하던 2단 책상 등을 보면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틋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경수 여사의 길이었다 보니까 감회가 남달랐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유경수 여사의 생전 육성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이라 하면은 반대만 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이 우리한테 새긴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돼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정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내년 총선을 8개월이 앞둔 시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의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출마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구미시를 공개적으로 찾은 거, 이걸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도 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최근 인터뷰를 좀 언급을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주 우회적으로 이 정치적인 시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부정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좀 미안함이 있는 건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소명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후광을 얻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정치인들 다 좀 제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렇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더 이상의 권력 의지는 없으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누차 이런 언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명이었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죠. 트래비스 킹 이야기를 처음으로 지금 언급했습니다. 네, 이 미군 킹 이병은요. 앞서 국내에서 폭행 등으로 2달 가까이 구금이 됐다가 지난달 18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달아났고 이튿날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갑자기 무단 월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관광객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And then he didn't stop. And then at about that time, one of the American soldiers shouted, "Get him!" And the 이 킹 이병의 월북 이후 약 한 달 만인 오늘 북한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을 한 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킹 이병이 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킹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이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면서 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렇게 인종차별 운운하는 이런 발표는 결국 이 북한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한 이 유엔 안보리 회의와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 미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부각시켜서 맞불을 놓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풀이가 됩니다. 북한이 워낙 사실 그대로를 발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의문부호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한 발표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측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발표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킹 이병의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모든 가용한 소통선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또 우리 국방부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My concerns,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식 발표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가 되는 킹 이병의 현재 모습은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킹 이병의 송환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이 미국은 이 킹 이병이 월북을 하고 나서 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발표에 대해서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다라고 밝힌 것, 그리고 또 발표 말미에 조사는 계속된다라고 한 만큼 킹이 이른 시일 내에 이 북한에서 풀려나지는 못할 걸로 보여서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뜻밖의 시구자입니다. 배우 이서진 씨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시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가 뜻밖에도 뉴욕 야구장에 나타나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서진 씨인데요. 이서진 씨가 미국 현지 시간 14일 뉴욕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구장에서 열린 홈팀 뉴욕 매치 그리고 원정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경기에 시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뉴욕 매치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보시면요. 이 마운드 위에서 뉴욕 매치의 유니폼을 입고 보조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서진 씨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메이저리그의 한국 연예인들이 시구자로 참석한 게 이서진 씨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서진 씨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원하기 위한 이 제18회 코리아 나잇에 참석을 해서 시구에 나선 건데 앞서 이 시구 행사에는 배우 장동건 씨, 서민정 씨, 장혁 씨 등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평소 야구 팬으로 잘 알려진 이서진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미국 여행 계획을 밝히면서 여러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었죠. 이서진 씨가 유튜브에 입장을 밝힌 지 거의 하루 만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를 여는 코리아 나잇 측에서 연락을 해서 시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서진 씨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행 가서 스포츠 보고 하는 게 내가 제 인생에 그냥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제일 낙이지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여름은 딱 계획을 세운 게 뉴욕으로 가. 그러면은 뉴욕에서 누가 있냐면은 양키스랑 휴스턴이 있어. 작년 우승팀 휴스턴이잖아. 에스트로즈. 그게 딱 지나잖아. 매츠랑 브레이브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또 완전 강팀 아니냐. 또 매츠가 또 지금 잘하잖아. 그런데 이번 이 메이저리그 시구를 두고서요, 이서진 씨가 아주 특별한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취재하셨죠? 네, 바로 유희관 전 선수입니다. 지금 네. 해설위원이시죠. 네. 이 유희관 선수가 특급 과외 선생으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야구 열혈 팬으로 잘 알려진 이서진 씨가 특히 이 두산 베어스 팬으로 좀 유명합니다. 한국 시리즈 관전을 자주 가는 모습도 많이 포착도 됐거니와 또 2013년과 2017년에는 직접 시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연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그 두산 베어스 출신 유희관 그 해설위원이 이번 시구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직접 코칭을 해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서진 씨의 2017년도 두산 베어스 시구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탤런트 두산 베어스의 열혈팬 이서진 씨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오늘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신 두산 베어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배달 음식 발로 툭입니다. 한 배달 기사의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배달 음식을 발로 차는 게 맞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이제 올라와서 이 네티즌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글 작성자인 A 씨는요, 자신이 이제 오늘 당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 사실도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면서 이제 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배달 기사가 손에 들고 있던 배달 음식을 이 발밑 바로 아래에 내려놓은 뒤에 발로 쓱 밀어서 현관문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제 그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기사의 이런 행동에 A 씨는 이 배달 플랫폼 업체에 컴플레인을 그러니까 항의를 했더니 딱 보니 이 소속 라이더도 아니고 소속 배달 기사도 아니고 해서 이 별다른 조치도 없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모든 배달 기사가 저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긴 했지만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기분은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이런 배달 기사 행동을 두고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이 글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쪽과 기분 나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차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인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다라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배달기사 행동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문 옆에 바로 놨으면 발로 안 차도 될 텐데 라든지 먹는 걸 발로 차면 되냐. 앞에서 못할 행동이면 뒤에서도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